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선 속에서 걷기는 사유이자 자유였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는 그가 남긴 에세이 걷기의 철학 중 걷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소로와 함께 천천히 걸어보세요. 나는 자연을 위해 곧 시민사회의 자유나 문화와 대비되는 절대적 자유와 야성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인간을 사회의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자연의 거주자, 아니 자연 그 자체의 일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는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를 주장을 펼칠 것이다. 그래야만 내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명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이미 차고 넘친다. 목사도, 학교위원회도,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평생 동안 만난 사람들 가운데 걷기에 참된 기술, 곧 산책을 진정으로 이해한 이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선터러스라고 읽는 한가로이 거니는 자로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이 단어는 중세 시절 성지 순례를 구실로 시골을 떠돌며 자선을 구하던 이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그들을 보고 저기 세인테르, 성지 순례자가 간다 라 외쳤고, 여기서 산책자는 곧 성지를 향해 걷는 자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실은 성지에 도달할 뜻조차 없던 그들은 단순한 불황자이자 게으름뱅이에 불과했다. 반대로 진정으로 성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이들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바람직한 의미의 산책자였다. 다른 어원도 전한다. 어떤 이는 이 말이 땅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곧 집은 없지만 어디서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경지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책의 진정한 비밀일 것이다. 늘 집안에만 머무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방랑자다. 그러나 진정한 산책자는 굽이치는 강물보다 더한 방랑자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 나는 첫 번째 어원을 더 선호한다. 모든 걷기는 우리 내면의 은수자 피에르가 외치듯 이교도에게 빼앗긴 성지를 되찾으려는 십자군 원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심지어 걷는 이들조차 끈기 있는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는 나약한 십자군에 불과하다. 우리의 원정은 여행에 지나지 않고 저녁이면 다시 난로가로 돌아온다. 걷기의 절반은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그러나 산책은 다르다. 가장 짧은 길이라도 불멸의 모험 정신으로 나서야 하며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마치 황량한 왕국의 단 하나의 유물, 방부 처리된 심장만 남기겠다는 결심으로 걷는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내와 자식,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모든 빚을 갚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속의 일들을 마무리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야 비로소 걸을 준비가 된 것이다.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나는 동행과 함께 걸을 때, 혹은 때로는 동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새로운 기사단 혹은 오래된 기사단의 일원으로 상상하곤 한다. 우리는 단순히 승마 기사나 슈발리에, 리터 기수가 아니다. 나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더 명예로운 계급에 속한다고 믿는다. 바로 보행자다. 한때 기수에게 속했던 기사도의 정신과 영웅적 기계는 이제 보행자에게 깃들었거나 스며든 듯하다. 더 이상 기사가 아니라 방랑하는 보행자다. 그는 교회와 국가, 인민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제사의 계급이다. 우리는 이 근방에서 이 고귀한 기술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뿐이라고 늘 느껴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 역시 나처럼 걷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직업의 자본이라 할 수 있는 필수 조건, 곧 여가와 자유, 그리고 독립은 어떤 부로도 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은총으로만 주어진다. 걷는 자가 되려면 하늘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걷는 자들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한다. 걷는 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물론 내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10여 년 전 산책을 아직도 기억하며 내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그들은 숲속에서 30분 동안 길을 잃는 축복을 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잘 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이 선택된 계급에 속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뒤로는 줄곧 큰 길만을 걸어왔다는 것을. 아마 그 순간만큼은 숲의 사람, 무법자의 전생을 떠올린 듯 잠시 고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푸른 숲에 이르렀을 때 즐거운 어느 아침 그곳에서 작은 노랫소리를 들었네. 새들이 환희에 차 지저귀는. 로빈이 말했네.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지가. 잠시 화를 당겨보고 싶구나. 저 갈색 사슴을 향해. 나는 하루에 적어도 4시간, 대개는 그보다 더 오래 모든 세상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숲과 언덕, 들판을 거닐지 않으면 건강과 활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묻고 동전 한 푼을 주든 아니면 1000파운드를 주든 상관없었다. 종종 나는 기계공이나 가게 주인들이 하루 종일 다리를 꼬고 앉아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마치 다리가 서거나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앉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오래전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종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 하루라도 방 안에 머물면 곧바로 녹슬어버리는 사람이었다. 오후 4시, 이미 하루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 몰래 산책에 나설 때가 있었다.
땅거미가 햇살과 뒤섞이는 그 시간에 길을 나서면 마치 무언가 속죄해야 할 죄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나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거의 몇 해 동안이나 가게나 사무실에 갇혀 지내는 이웃들의 인내심, 아니 도덕적 무감각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이 어떤 재료로 빚어진 존재인지 알 수 없었다. 오후 3시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새벽 3시인 것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보나파르트가 새벽 3시의 용기에 대해 말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이 오후 시간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용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침 내내 자신과 마주 앉아 그토록 단단히 묶인 수비대를 굶겨 죽이는 용기. 나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조간신문은 이미 늦고 석간신문은 아직 이른 그 어정쩡한 시간에 왜 거리마다 집안에서나 통하는 캐캐묵은 관념과 변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공기 속으로 흩어져 세상의 악이 저절로 씻겨 내려가지 않는지 의문이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집안에 갇혀 지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은 결코 잘 견디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른 여름 오후, 우리가 마을의 먼지를 옷자락에서 털어내며 도리아 양식이나 고딕 양식의 정면을 지닌 집들을 서둘러 지나칠 때 그 집들에서는 오히려 안온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내 동행은 아마도 이 시간쯤이면 그 집의 거주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라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건축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달았다. 건축물 자체는 결코 잠들지 않고 영원히 밖에서 우뚝 서서 그 안에 이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질,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이러한 태도와 관련이 깊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만히 앉아 실내 활동에 익숙해진다. 인생의 저녁 무렵이 가까워지면서 습관도 저녁형으로 바뀌고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에야 나와서 단 30분 만에 필요한 모든 산책을 마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걷기는 병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을 삼키듯 혹은 아령을 흔들거나 의자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소위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루의 과업이자 모험이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생명의 샘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저 멀리 목초지에서 샘들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사람은 건강을 위한다며 아령을 흔든다니 이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걷기는 낙타처럼 해야 한다. 낙타는 걸으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하는 유일한 짐승이라고 한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워즈워스의 하인에게 주인의 서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여기가 도서관이고 주인의 서재는 바깥에 있답니다. 햇볕과 바람 속에서 야외에 오래 머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격은 다소 거칠어진다. 얼굴과 손에 그러하듯 인간 본성의 섬세한 부분 위에도 더 두꺼운 각질이 자라나며 힘든 육체 노동이 손의 미묘한 감각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 반면 집 안에만 머무른다고 해서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은 얻을 수 있으며 특정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진다. 아마 우리가 햇볕을 덜 쬐고 바람을 덜 맞았다면 지적 도덕적 성장에 필요한 어떤 자극에도 더 민감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의 비율을 올바르게 맞추는 문제는 언제나 미묘하다. 내 생각에 그것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비듬처럼 곧 흩어져 사라지는 문제에 불과하다. 자연의 치유책은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생각과 경험의 비율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사유 속에는 그만큼 더 많은 공기와 햇살이 깃들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은 게으름뱅이의 나른한 손가락보다 오히려 더 섬세한 자존감과 영웅심의 결을 지니며 그 손길은 심장을 전율케 한다. 낮 동안 침대에 누워 자기 피부가 희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이 남긴 그을음과 굳은 살에서 멀리 달아난 단순한 감상주의일 뿐이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곧 들판과 숲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정원이나 상점가에서만 걷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철학학파들은 숲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숲을 자신들에게로 불러들여야 했다. 그들은 플라타너스 숲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기에 개방된 주랑 현관에서 햇볕을 받으며 걸었다. 물론 숲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면 억지로 그곳을 향해 걷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몸으로는 숲속 1마일을 걸어 들어갔는데 정신은 그곳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나는 불안해진다. 오후 산책은 아침의 모든 일과와 사회적 의무를 잇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마을의 기운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몸은 숲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도달하지 못한다. 내 정신은 흐트러져 있다. 산책은 나의 정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숲에 있으면서 숲 밖의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숲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소위 선한 일들조차 이토록 나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오히려 전율을 느낀다. 내 주변에는 좋은 산책로가 많다. 나는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때로는 며칠을 연달아 걸었지만 아직 그 길들을 다 걷지 못했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만난다는 것은 큰 행복이며 나는 여전히 어느 오후에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두세 시간의 걷기는 때로 내가 언젠가 도달하리라 기대하는 낯선 나라로 나를 데려간다. 전에 보지 못한 농가 한 채조차 다오메이 왕의 영토만큼이나 신비롭게 느껴진다. 사실 반경 10마일 안의 풍경, 곧 반나절 산책 거리의 풍경은 인간의 70년 생애와 어딘가 닮아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익숙해질 수 없는 풍경이다. 요즘의 집짓기와 숲과 큰 나무들을 베어내는 일, 곧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소위 개선이라는 것들은 풍경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점점 더 길들여지고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울타리를 불태우고 숲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시작하는 민족이 있었으면 한다. 나는 울타리가 반쯤 불타다가 그 끝이 대초원 한가운데서 사라진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세속적 구두쇠가 측량사와 함께 자기 땅의 경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천국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천사들의 왕래를 보지 못하고 낙원 한가운데서 낡은 말뚝 구멍만 찾고 있었다. 다시 바라보니 그는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질퍽한 스틱스 강 같은 늪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말뚝이 박혔던 자리에 작은 돌 3개로 자기 경계를 찾고 있었고 더 가까이 살펴보니 그 측량사는 다름 아닌 어둠의 왕자였다. 나는 내 집 문을 나서면 여우와 밍크가 다니는 오솔길만을 따라 다른 어떤 집도 지나치지 않고 다른 어떤 길도 건너지 않은 채 10마일, 15마일, 20마일을 걷더니 걸을 수 있다. 처음에는 강을 따라 걷고 다음에는 시냇물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초원과 숲가로 들어선다. 내 주변에는 수제곱마일에 이르는 무인지대가 남아있다. 많은 언덕에 올라서면 멀리 문명과 인간의 거처를 바라볼 수 있다. 농부와 그들의 일이 보이기는 해도 우두척과 그들의 굴이 주는 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인간과 그의 일들, 교회와 국가, 학교, 무역과 상업, 제조업과 농업, 심지어 가장 놀라운 정치조차도 풍경 속에서는 얼마나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지 보고 기뻤다. 정치는 단지 좁은 구역일 뿐이며 그 너머에 더 좁은 큰 길이 거기로 이어질 뿐이다. 나는 가끔 여행자에게 그곳을 안내하곤 한다. 정치의 세계로 가고 싶다면 큰 길을 따라가시오. 저 상인을 따라가며 그의 먼지를 눈에 담으시오. 그러면 곧장 그곳으로 인도될 것이오. 그것은 단지 자리를 차지할 뿐 결코 세상을 온통 차지하지는 않는다. 나는 콩밭에서 숲으로 들어가듯 그곳을 지나쳐 있는다. 30분 안에 나는 1년 내내 사람이 서 있지 않은 지구의 어느 표면으로든 걸어갈 수 있다. 그곳에는 당연히 정치가 없다. 정치는 그저 인간의 시가 뿜어내는 연기 같은 것일 뿐이다. 마을은 단지 길들이 모이는 곳이다. 강이 호수가 되듯 큰 길이 확장되어 이루어진 일종의 공간이다. 그것은 길이 팔과 다리인 몸체이고 여행자들의 통로이자 일상의 터전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 빌라에서 유래했는데 바로에 따르면 이는 길을 뜻하는 비아 혹은 더 오래된 형태인 베드와 벨라 그리고 운반하다는 뜻의 배우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빌라는 물건이 오가며 실려 나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집마차로 생계를 잇던 사람들은 벨라투란 파케레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여기서 라틴어 빌리스가 나왔고 영어의 천박한이라는 단어도 비롯되었다. 악당도 같은 뿌리를 지닌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어떤 타락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그들은 스스로 여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곁을 스치고 위를 지나가는 여행에 이미 지쳐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예 걷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오직 큰 길로만 걷는다. 그러나 밭을 가로질러 걷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길이란 본래 말과 장사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비교적 그 길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그 길이 인도하는 선술집이나 식료품점, 마구간이나 역으로 내가 서둘러 가야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말이지만 선택에 따라 길 위를 달리는 말은 아니다. 풍경화가는 길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형상을 그려놓는다. 그러나 그는 내 형상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옛 예언자와 시인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 곧 자연 속으로 걸어나간다. 당신은 그것을 아메리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아메리카가 아니다. 아메리쿠스 베스푸치우스도 콜럼버스도 그 누구도 그것의 발견자가 아니다. 내가 보아온 이른바 아메리카의 역사서들보다 신화 속에 그것의 진실한 모습이 더 온전히 담겨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여전히 어딘가로 이어지는 듯하여 유익하게 걸을 수 있는 오래된 길들이 몇 개 있다. 그중 하나가 옛 말버러 길이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말버러로 가지 않는 듯하다. 그 길이 나를 데려가는 곳이 말버러가 아니라면 말이다. 내가 감히 여기서 이 길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마을에 이런 길이 한두 개쯤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옛 말버러 길. 사람들이 돈을 찾아 땅을 팠지만 한 푼도 찾지 못한 그곳. 때로는 마셜 마일스가 줄지어 지나가고 일라이자 우드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걸어가는 곳. 다른 이는 아무도 없으니 오 야생의 기질을 지닌 사람, 자고새와 토끼를 쫓으며 아무 걱정 없이 오직 더 놓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여. 그는 홀로 살아가며 뼈에 가깝게 매달린 살처럼 삶이 가장 달콤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먹고 산다. 봄이 내 피를 휘저어 여행의 본능을 일깨울 때 나는 옛말버러 길에서 충분한 자가를 얻는다. 아무도 수리하지 않으니 아무도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길은 살아있는 길. 교인들이 말하듯 그곳으로 들어서는 이는 아일랜드인 퀸의 손님들 뿐이다. 그것은 단지 무언가 저 밖을 가리키는 방향일 뿐, 어딘가로 갈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일 뿐이다. 거대한 돌로 된 이정표, 그러나 여행자는 없다. 마을들의 기념비, 그 꼭대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당신이 있었을 수도 있는 곳을 가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어떤 왕이 이 일을 했을까?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 부르가스인가, 리인가, 클라크인가, 다비인가? 그들은 위대한 노력을 기울여 영원히 무언가가 되고자 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돌판, 여행자가 신음하며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곳. 그리고 한 문장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새겨 다른 이가 극심한 필요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남기는 곳. 나는 한두 구절쯤은 알고 있다. 그럴듯한 문구, 온 땅에 새겨둘 만한 문학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음 12월까지 간직하다가 얼음이 녹은 봄에 다시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상상의 나래를 펴고 집을 떠난다면 그대는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 옛말 버러 길을 따라 걸으며. 현재 이 근방에서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은 아직 사유화되지 않았다. 풍경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걷는 자는 비교적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이 소위 유원지로 분할되어 소수만이 좁고 배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울타리는 점점 더 뻗어나가고 사람들을 공공도로에 가두기 위해 인간의 덫과 여러 장치들이 발명되어 신의 땅을 걷는 일이 어느 신사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대개 그것의 진정한 즐거움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어디로 걸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나는 자연 속에 어떤 미묘한 자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힘에 몸을 맡기면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올바른 길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주의와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고르기 쉽다. 인간은 이 현실 세계에서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그 길, 곧 내면의 이상 세계에서 걷고 싶어하는 바로 그 길을 찾아 나선다. 우리가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까닭은 아마도 그 길이 아직 우리 생각 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어디로 향할지 정하지 못한 채 산책을 나설 때 나는 본능의 결정을 맡긴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나는 언제나 남서쪽 그 방향 어딘가의 숲이나 초원, 버려진 목초지나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의 나침반 바늘은 천천히 정착하며 몇 도씩 흔들리지만 언제나 서쪽과 남남서 사이에서 멈춘다. 미래는 내게 그 방향이 있다. 지구는 그쪽에서 더 고갈되지 않고 풍요롭고 넉넉해 보인다. 나의 산책은 원의 궤적이 아니라 포물선이며 오히려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혜성의 궤도와도 같다. 그 궤도는 서쪽으로 열려있고 나의 집은 태양이 머무는 자리다. 나는 때로 15분 동안 망설이며 빙빙 돌다가 결국 1000번째로 남서쪽이나 서쪽을 향해 걷는다. 동쪽으로는 억지로만 갈 뿐 서쪽으로는 자유롭게 나아간다. 그곳으로는 어떤 의무도 나를 이끌지 않는다. 나는 동쪽 지평선 너머에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충분한 야생성과 자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곳으로 향하는 산책은 내게 어떤 설렘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서쪽 지평선에서는 수피해가 지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뻗어있고 그 안에는 나를 막을 만한 중요한 도시나 마을이 없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어디에 살든 이쪽은 도시이고 저쪽은 황야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도시를 떠나 조금씩 황야로 물러나고 있다. 만약 이 경향이 내 동포들에게 널리 퍼져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감히 이 사실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은 유럽이 아니라 오리건을 향해 걷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나는 인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정착을 계기로 남동쪽으로의 이주 현상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퇴보로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 첫 세대가 보여준 도덕적 신체적 특성으로 판단하건대 그것은 아직 성공적인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동쪽의 타타르인들은 티베트 서쪽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세상은 거기서 끝난다 고 그들은 말했다. 그 너머에는 끝없는 바다뿐이다. 그들의 삶은 완전한 동쪽에 있었다. 우리는 역사를 확인하고 예술과 문학 작품을 탐구하기 위해 인류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동쪽을 향한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모험심을 가지고 서쪽으로 나아간다. 대서양은 마치 레테의 강과 같아서 그것을 건너는 동안 우리는 구세계와 그 제도를 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인류가 스틱스 강둑에 도달하기 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3배나 더 넓은 태평양, 곧 또 하나의 레테의 강이 있다. 한 개인이 가장 사소한 산책조차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움직임과 이처럼 조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단순히 기묘한 우연의 증거에 불과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새와 내 발 짐승의 이동 본능과 비슷한 어떤 힘이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때때로 혹은 영구적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다람쥐 무리가 집단적으로 이주할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그것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그들이 나무 조각을 타고 꼬리를 돛처럼 세워 넓은 강을 건너며 더 좁은 시내는 죽은 동료들의 시체로 다리를 놓고 건넌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또 봄마다 가축들에게 발현되는 광기, 곧꼬리에 기생하는 벌레 탓이라고 설명되는 그 불가해한 충동 또한 같은 계열의 본능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기러기 떼가 우리 마을 위를 꾀꾀거리며 날아갈 때마다 이 지역 부동산의 가치는 흔들린다. 만약 내가 중개인이었다면 반드시 그 혼란을 고려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순례를 떠나고 싶어하고
순례자들은 낯선 해변을 찾고 싶어하네. 내가 목격하는 모든 일몰은 저 멀고 아름다운 서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태양은 매일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에게 그 뒤를 따르라고 손짓한다. 그는 인류가 따르는 위대한 서부의 개척자다. 우리는 밤새도록 지평선에 겹겹이 놓인 산등성이들을 꿈꾼다. 그것들이 그의 마지막 빛의 금빛으로 물든 수증기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아틀란티스와 헤스페리데스의 섬과 정원, 곧 일종의 지상낙원은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 신비와 시에 쌓인 위대한 서쪽이었다. 저 석양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헤스페리데스의 정원과 모든 우화의 원천을 떠올리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럼버스는 누구보다 강렬하게 서쪽으로 향하는 충동을 느낀 사람이었다.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카스티아와 레온을 위해 신세계를 발견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멀리서도 신선한 목초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이제 해는 모든 언덕을 길게 비추었고 이제 서쪽만으로 떨어졌네. 마침내 그는 일어나 푸른 망토를 여미고 내일은 새로운 숲과 새로운 목초지로 향하리. 지구상 어디에서 오늘날 하나의 주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이나 넓고 비옥하며 생산물이 풍부하고 다채로우면서도 동시에 유럽인이 살기에 이토록 적합한 지역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식물학자 미쇼는 그중 일부만 알았을 뿐이지만 이렇게 기록했다. 북아메리카에는 유럽보다 큰 나무종이 훨씬 더 많다. 미국에는 키가 30피트를 넘는 나무종이 140종 이상 있지만 프랑스에는 이 크기에 도달하는 종이 30종뿐이다. 후대의 식물학자들은 그의 관찰을 더욱 확증해왔다. 훔볼트는 젊은 시절 꿈꾸었던 열대식물의 세계를 직접 보기 위해 아메리카로 건너왔고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황야 곧 아마존의 원시림에서 그것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목격했다. 지리학자 기호는 유럽인이면서도 더 나아갔는데 때때로 내가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 급진적으로 나아갔지만 이런 말에서는 오히려 공감을 얻게 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식물이 동물을 위해 존재하듯 식물 세계가 동물 세계를 위해 존재하듯 아메리카는 9세계의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 9세계의 인간은 길을 나선다. 아시아의 고원지대를 떠난 그는 차례차례 유럽을 향해 내려오고 그의 발걸음마다 이전보다 더 뛰어난 문명과 더 큰 발전의 힘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는 마침내 대서양에 도착해 미지의 바다 앞에서 잠시 멈추고 그 경계를 알지 못한 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본다. 그리고 유럽의 비옥한 토양을 소진하고 자신을 재충전한 뒤 그는 가장 이른 시절과 마찬가지로 서쪽을 향한 모험적인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여기까지가 기호의 말이다. 이 서쪽으로의 충동이 대서양이라는 장벽과 맞부딪히면서 현대의 상업과 기업 정신이 싹텄다. 미쇼는 1802년 엘러겐이 300 서쪽으로 여행하며 기록했다. 새로 정착한 서부에서 흔히 오가는 인사가 세상의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였다. 고 마치 이 광대하고 비옥한 땅이 지구 모든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공동의 나라가 되리라는 듯 말이다. 옛 라틴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에서 빛이 오고 서쪽에서 열매가 맺힌다. 영국의 여행가이자 캐나다 총독을 지낸 프랜시스 헤드 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자연은 작품의 윤곽을 더 거대한 규모로 그려냈을 뿐 아니라 구세계를 묘사하고 장식할 때 사용했던 것보다 더 밝고 값비싼 색채로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아메리카의 하늘은 끝없이 높아 보이고 하늘빛은 더 푸르며 공기는 더 신선하고 추위는 더 강하고 달은 더 커 보이며 별빛은 더 밝고 천둥은 더 크고 번개는 더 선명하고 바람은 더 거세고 비는 더 풍성히 내리며 산은 더 높고 강은 더 길고 숲은 더 울창하고 평원은 더 광활하다. 이 진술은 적어도 비퐁이 이 지역과 그 산물에 대해 내린 평가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된다. 린네는 오래전에 이렇게 썼다. 미국 식물의 모습에는 즐겁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있다. 나 역시 대륙에는 로마인들이 아프리카 짐승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거의 없으며 기껏해야 극소수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도 이곳은 특히 인간의 거주에 적합하다. 동인도의 싱가포르시 중심에서 불과 3마일 이내에서는 해마다 주민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곤 하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여행자가 거의 어디서나 숲속에서 밤을 보내도 야생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고무적인 증언들이다. 만약 이곳에서 달이 유럽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태양 또한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만약 아메리카의 하늘이 끝없이 높아 보이고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난다면 나는 이 사실이 장차 이곳 주민들의 철학과 시, 종교가 솟아오를 높이를 상징한다고 믿는다. 언젠가 미국인의 마음에 물질적인 하늘보다 더 높은 어떤 비물질적 하늘이 떠오르고 그 하늘을 수놓는 암시들 또한 훨씬 더 밝게 빛나리라. 나는 기후가 인간에게 반작용한다고 믿는다. 맑은 공기 속에 정신을 살찌우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듯이 말이다. 인간은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더욱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의 삶에 안개 낀 날이 얼마나 많은지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의 하늘처럼 우리의 상상력 또한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 맑고 신선하며 신비롭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원처럼 우리의 이해력도 넓어질 것이며 우리의 천둥과 번개, 강과 산과 숲처럼 우리의 지성은 웅장한 규모를 갖출 것이다. 우리의 마음 또한 내륙의 바다처럼 그 깊이와 넓이, 장엄함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마도
여행자는 우리 얼굴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즐겁고 평온한 표정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무슨 목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며 아메리카는 왜 발견되었겠는가? 미국인에게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겠다. 제국의 별은 서쪽으로 그 길을 간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낙원의 아담이 이 나라의 개척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매사추세츠의 우리의 공감은 뉴잉글랜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설령 남부와는 멀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서부와 공감한다. 그곳은 젊은 아들들의 고향이다. 마치 옛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유산으로 바다를 택했던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에는 늦었고 오늘날의 속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몇 달 전 나는 라인강의 파노라마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중세의 꿈 같았다. 나는 상상 이상의 무언가에 실려 그 역사적인 강을 따라 흘러갔다. 로마인들이 세우고 후대 영웅들이 보수한 다리 아래를 지나며 이름만으로도 내 귀에 음악처럼 울리던 도시와 성곽들을 스쳐갔다. 에렌브라이트 슈타인, 롤란트 제크, 코블렌츠 모두 역사 속에서만 알던 이름이었다. 내가 가장 매혹된 것은 폐허였다. 포도 덩굴로 뒤덮인 언덕과 계곡에서 십자군들이 떠나던 성스러운 음악과 같은 고요한 울림이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영웅시대에 들어선 듯 기사도의 공기를 마시며 마법에 취한 듯 흘러갔다. 얼마 후 나는 미시시피 강의 파노라마를 보았다. 오늘날의 빛 속에서 강을 거슬러 오르며 증기선들이 땔감을 싣는 것을 보고 솟아나는 도시들을 세고 새로운 폐허가 된 나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이주하는 인디언들을 보았으며 전에는 모젤강을 올려다보던 눈길로 이제는 오하이오 강과 미주리 강을 올려다보았다. 듀뷰크와 위노나 절벽에 얽힌 전설을 들으며 나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종류의 라인강이었다. 성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고 유명한 다리들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바로 영웅시대 자체임을 느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영웅은 언제나 가장 단순하고 이름 없는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서부는 곧 야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 야생성 속에 세상의 보존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나무는 야생을 향해 그 섬유질을 뻗는다. 도시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들여온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밭을 갈고 항해에 나선다. 숲과 황야는 인류를 북돋는 강장제와 약재를 낳는다. 우리의 조상들은 야만인이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는 결코 무의미한 우화가 아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운 모든 민족은 비슷한 야생의 원천에서 영양과 활력을 얻었다. 제국의 아이들이 늑대의 젖을 빨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 젖을 먹은 북쪽 숲의 아이들에게 정복당하고 밀려난 것이다. 나는 숲을 믿고 초원을 믿으며 옥수수가 자라는 여름밤을 믿는다. 우리는 차의 솔송나무나 측백나무 잎을 우려내야 한다. 힘을 얻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폭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호텐토트인은 쿠드와 다른 영양의 골수를 날로 먹었다. 우리 북부의 인디언들은 북극 술록의 골수는 물론 부드러울 때 뿔 꼭대기와 여러 부위를 날로 먹었다. 이 점에서 어쩌면 그들은 파리의 요리사들을 앞질렀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얻는 것은 보통 불쏘시개에 불과했으나 그것이 외양간의 쇠고기나 도살장의 돼지고기보다 더 사람을 만드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어떤 문명도 견딜 수 없는 눈빛, 날것의 야생성을 원한다. 마치 우리가 쿠드의 골수를 날로 삼켜가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개똥집바귀의 노랫가락에는 내가 이주해 살고 싶은 어떤 공간이 있다. 정착민이 차지하지 않은 땅, 이미 내 생각은 그곳에 적응한 듯하다. 아프리카 사냥꾼 커밍은 엘란드 가죽과 갓 잡은 영양 가죽 대부분에서 나무와 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모든 이가 야생 영양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의 존재가 감각을 통해 달콤하게 드러나고 그가 자주 찾는 자연의 일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바란다. 덫 사냥꾼의 외투에서 나는 사양쥐 냄새조차 풍자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상인이나 학자의 옷에서 흔히 나는 냄새보다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옷장에 들어가 옷을 만지면 나는 그들이 다녔을 풀 무성한 평원이나 꽃핀 초원이 아니라 먼지 쌓인 거래소와 도서관만 떠올렸다. 그을린 피부는 존경할 만한 것 이상이다. 어쩌면 올리브색이 창백한 백인보다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빛깔일지 모른다. 숲의 주민에게는 특히 그렇다. 아프리카인이 백인을 창백하다고 동정한 것이 조금도 놀랍지 않다. 다윈은 이렇게 썼다. 타이티인 곁에서 목욕하는 백인은 정원사의 기술로 탈색된 식물 같았다. 탁 트인 들판에서 힘차게 자라는 암록색 식물과 비교했을 때 말이다. 벤 존슨은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선함에 가까운가라고 외쳤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야생적인 것은 얼마나 선함에 가까운가. 생명은 야생성과 함께 존재한다. 가장 살아있는 것은 가장 야생적이다. 아직 인간에게 정복되지 않은 그것의 존재가 인간을 새롭게 한다. 쉼없이 전진하며 노동에서 물러서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며 삶에 무한한 요구를 던지는 자는 언제나 새로운 땅과 황야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원재료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는 원시림에 쓰러진 나무줄기를 기어오를 것이다. 내 희망과 미래는 잔디밭이나 경작지가 아니다. 도시나 마을이 아니라
흔들려 통과조차 어려운 늪지대에 있다. 한때 구입을 고려했던 농장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나는 늘 불투수성과 헤아릴 수 없음이 특징인 늪의 몇 평방 로드에 마음이 끌렸다. 그 구석에 있던 작은 웅덩이가 나를 사로잡은 보석이었다. 나는 마을의 정돈된 정원보다 고향을 둘러싼 늪에서 더 큰 생기를 얻는다. 내 눈에는 지구 표면의 이 연약한 곳을 덮고 있는 땅두릅나무의 군락보다 풍요로운 화단은 없다. 식물학은 그곳에서 자라는 관목들의 이름이 모두 흔들리는 물이기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이상을 알려주지 못한다. 나는 종종 정원의 다른 화단이나 경계에 옮겨 심은 가문비나무와 다듬어진 회양목, 자갈 산책로 따위를 두는 대신 그 칙칙한 붉은 덤불 덩어리를 향해 집의 정면을 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하실을 파내며 나온 모래를 덮기 위해 수레로 흙을 실어오는 대신 이 비옥한 늪을 내 창문 아래 두고 싶었다. 왜 내 집과 내 거실을 앞마당이라는 초라한 진기품들 뒤에 두고 이 땅을 등진 채 살겠는가? 목수와 석공이 떠난 뒤 깨끗이 다듬고 보기 좋게 꾸미려는 노력은 결국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안에 사는 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운치 있다는 앞마당의 울타리도 내겐 결코 즐거운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가장 정교한 장식들, 도토리 모양의 꼭대기나 그 무엇이든 곧 나를 지치게 하고 혐오스럽게 했다. 그러니 당신의 문턱을 늪 가장자리까지 끌어오라. 마른 지하실엔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여 시민들이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앞마당은 안에서 거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과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당신은 뒷길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다 당신은 나를 괴팍하다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내게 인간의 예술이 고안해낸 가장 아름다운 정원 곁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음습한 늪지대 곁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늪을 택할 것이다. 시민들이여, 그렇다면 나를 위해 바친 당신들의 모든 노고는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 정신은 외부의 황량함의 비례에 틀림없이 고양된다. 내게 바다를, 사막을, 황야를 주어라. 사막에서는 맑은 공기와 고독의 습기와 비옥함의 부족을 보상한다. 여행가 리처드 프랜시스 버터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기호는 고양된다. 당신은 솔직하고 진심 어리게 환대하는 순수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사막에서는 술이 오히려 혐오스러울 뿐이다. 순수한 동물적 존재 자체에는 예리한 기쁨이 있다. 타타르의 스텝을 오래도록 여행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경작지로 들어서자 문명의 동요와 당어, 혼란이 우리를 짓누르고 숨을 막았다. 공기가 모자란 듯 느껴졌고 우리는 매 순간 질식사할 것 같았다. 나는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 가장 어두운 숲, 가장 빽빽하고 끝없는 시민들에게는 가장 우물한 늪을 찾는다. 늪은 내게 신성한 장소, 곧 지성소다. 그곳에는 자연의 힘, 정수가 깃들어 있다. 야생의 숲은 원시의 흙을 덮고 있으며 그 흙은 사람과 나무 모두에게 선하다. 인간의 건강은 농장이 거름더미를 필요로 하듯 시야의 넓은 초원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서 그는 강한 고기를 얻는다. 한 마을은 그 안에 사는 의로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숲과 늪에 의해 구원받는다. 위에서 원시림이 흔들리고 아래에서 다른 원시림이 썩어가는 마을, 그런 마을은 옥수수와 감자뿐 아니라 다가올 시대의 시인과 철학자를 길러낼 수 있는 곳이다. 호메로스와 공자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꿀로 살아간 개혁자들이 바로 그런 토양에서 자랐다. 야생동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드나들 숲을 지켜낸다는 뜻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 거리에서 숲에서 벗겨낸 나무 껍질을 팔았다. 그 거칠고 원시적인 나무 껍질의 모습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다져주는 무두질 성분 같은 것이 있었던 듯하다. 나는 이미 내 고향 마을의 이 비교적 퇴보한 시대에 몸서리친다. 이제는 두꺼운 나무 껍질 한 짐을 모을 수도 없고 타르와 테레빈유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시대라니.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영국 같은 문명 국가는 고대에 그 자리에 있던 원시림, 이미 썩어버린 숲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토양이 고갈되지 않는 한 그들은 버틸 수 있었다. 인간 문화여. 한 국가가 더 이상 비옥한 부식토를 지니지 못하고 조상들의 뼈로 비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 국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곳에서 시인은 단지 자기 몸에 남은 지방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철학자는 자신의 골수에 의지해야 한다. 미국인의 과업은 처녀지를 개간하는 것이다. 이곳의 농업은 이미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알지 못하는 규모를 갖추었다고들 한다. 나는 농부가 인디언을 대신하게 된 까닭이 초원을 개간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나는 어떤 남자를 위해 늪을 가로지르는 131로드 길이의 단일 직선을 측량하고 있었다. 그 늪의 입구에는 단테가 지옥의 문 위에서 본 말,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곧 다시는 빠져나갈 희망을 버리라는 말이 적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겨울이었는데 나는 내 고용주가 자기 땅속에서 목까지 잠긴 채 목숨을 걸고 헤엄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또 다른 늪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은 완전히 물에 잠겨 측량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내가 멀리서 측량한 세 번째 늪에 대해 그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담긴 진흙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40개월 동안 그 늪 전체를 따라 도랑을 파서 삽질이라는 마법으로 그것을 개간하려 했다.
나는 그를 단지 하나의 계급을 대표하는 전형으로서 언급할 뿐이다.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겨야 할 승리의 무기,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갑오는 칼이나 창이 아니다. 그것은 덤불을 치는 도끼, 때를 뜨는 칼, 삽, 그리고 늪지괭이다. 이 도구들은 수많은 초원의 피로에 녹슬고 치열한 전투의 먼지로 더러워졌다. 그 바람이 인디언의 옥수수밭을 초원으로 날려버렸고 그가 결코 따르지 못했던 길을 가리켰다. 인디언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더 나은 무기가 조개 껍데기뿐이었지만 농부는 쟁기와 삽으로 무장했다. 문학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도 다름 아닌 야생성이다. 지루함은 길들여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를 매혹하는 것은 햄릿과 일리아드, 모든 경전과 신화 속에 깃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비문명적이고 자유로운 야생적인 사상이다. 길들여진 지보리보다 야생 오리가 더 빠르고 아름답듯 야생의 생각 청둥오리 같은 생각 이잇을 내린 듯 위를 날개짓하며 나아간다. 참으로 좋은 책은 서부의 대초원이나 동부의 정글에서 불현듯 피어난 야생화와 같다. 자연스럽고 예기치 못했으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완벽하다. 천재성은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다. 마치 번개처럼 그것은 지식의 신전 자체를 산산이 부술지 모른다. 결코 인류의 난로가에서 켜진 양초처럼 대낮의 태양 앞에서 희미해지는 빛이 아니다. 초서, 스펜서, 밀턴,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음유시인들에서 호수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영문학은 결코 신선하고 야생적인 기운을 품지 못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길들여지고 문명화된 문학이며 그리스와 로마를 반영한다. 그들의 황야는 푸른 숲에 불과하고 그들의 야생이는 로빈 후드다. 자연에 대한 온화한 사랑은 풍부하지만 정작 자연 그 자체는 드물다. 그 연대기는 야생동물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기록하지만 그 안에 살았던 야생인간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훔볼트의 과학과 시는 서로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의 시인은 과학의 모든 발견과 인류가 축적한 학문에도 불구하고 호메로스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 자연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문학은 어디에 있는가? 바람과 시내를 끌어와 자기 편에서 말하게 하는 시인, 농부가 봄에 서리로 들어 올려진 말뚝을 박듯 단어들을 원초적 의미에 못 박는 시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뿌리에 붙은 흙을 함께 끌어와 페이지 위에 옮겨 심는 시인, 그의 말이 너무도 진실하고 신선하며 자연스러워서 도서관의 곰팡내 나는 책장 사이에 묻혀있다가도 봄이 오면 새싹처럼 부풀어 오를 시인, 충실한 독자를 위해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인, 바로 그가 진정한 시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야생에 대한 갈망을 적절히 담아낸 시를 알지 못한다. 가장 뛰어난 시조차 결국 길들여져 있다. 고대든 현대든 내가 알고 있는 자연에 대해 진실로 만족할 설명을 내린 문학은 없다. 내가 요구하는 바는 아우구스투스 시대나 엘리자베스 시대, 요컨대 어떤 문화도 줄 수 없는 무언가다. 신화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깝다. 적어도 그리스 신화는 영문학보다 훨씬 더 비옥한 자연에 뿌리내려 있다. 신화는 구세계가 토양을 잃고 상상력과 공상이 병충해에 감염되기 전에 거둔 수확물이자 원시적 활력이 사라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맺히는 열매다. 다른 문학은 우리 집을 가리는 느릅나무처럼 견디지만 신화는 인류와 함께 오래 살아남는 서쪽 섬들의 거대한 용혈수와 같다. 다른 문학의 쇠퇴가 오히려 그것의 번영을 돕는다. 서부는 이제 동방의 우화에 자신들의 우화를 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겐지스강, 나일강, 라인강의 계곡들이 수확을 마쳤으니 이제 아마존, 라플라타, 오리노코, 세인트로렌스, 미시시피의 계곡들이 무엇을 낼지 주목해야 한다. 아마 머지않아 미국의 자유가 과거처럼 허구로 남을 때 오늘날에도 이미 부분적으로 그러하듯 세계의 시인들은 미국의 신화에서 영감을 얻을 것이다. 심지어 원시 부족의 가장 거친 꿈조차 오늘날 영국인과 미국인의 일상적 감각에는 닿지 않더라도 결코 덜 진실하지 않다. 모든 진리가 곧 상식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는 양배추뿐 아니라 야생 의아리를 위한 자리도 있다. 진리의 표현 가운데 일부는 회상적이며 일부는 분별 있고 또 일부는 예언적이다. 어떤 형태의 질병조차 건강을 예언하기도 한다. 지질학자는 뱀, 그리핀, 날아다니는 용과 같은 기묘한 문양들이 사실 인간 이전에 멸종한 화석종의 형태의 기초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것은 이전의 유기적 존재 상태에 대한 희미하고 어렴풋한 기억을 드러내는 것이다. 힌두인들은 지구가 코끼리 위에, 코끼리는 거북 위에, 거북은 뱀 위에 놓여있다고 꿈꾸었다.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최근 아시아에서 코끼리를 떠받칠 만한 거대한 화석 거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는 이러한 거칠고 웅장한 공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것들은 지성의 가장 숭고한 기분 전환이다. 자고새는 완두콩은 좋아하지만 소 속에 들어간 콩은 좋아하지 않는다. 요컨대 모든 좋은 것은 야생적이고 자유롭다. 악기나 사람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음악의 한가락 속에도 이를테면 여름밤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생각해보라. 그 야생성 때문에 조금도 비꼬는 뜻 없이 토종숲에서 울부짖는 야생 짐승들의 울음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야생성의 한 단면이다. 나는 친구이자 이웃으로 길들여진 사람보다 야생인을 더 원한다. 야만인의 야생성은 사실 선한 사람과 연인이 마주할 때 드러나는 경외로운 흉포함의 희미한 상징일 뿐이다.
나는 심지어 가축들이 그들의 타고난 권리를 되찾는 순간을 보는 것도 즐거워한다. 그들이 여전히 원래의 야생적 습성과 활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웃집 소가 이른 봄, 눈 녹은 물로 불어난 차갑고 회색빛의 25에서 30노드 폭의 강을 과감히 헤엄쳐 건너는 순간이다. 그 모습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버펄로처럼 보였다. 이 위협은 이미 당당한 그 무리에 더욱 고귀한 존엄을 부여했다. 본능의 씨앗은 소와 말의 두꺼운 가죽 속에 마치 땅속의 씨앗처럼 무기한 보존된다. 소들의 장난기 역시 뜻밖이다. 어느 날 나는 12마리 황소와 암소 무리가 거대한 들쥐처럼 혹은 새끼 고양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켜 세운 채 언덕을 오르내렸고 나는 그들의 뿔과 민첩한 움직임을 통해 그들이 사슴 쪽과 가까움을 느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큰 외침은 즉시 그들의 열정을 식히고 그들을 사슴 고기에서 쇠고기로 격화시키며 기관차처럼 옆구리와 힘줄을 뻣뻣하게 만들어버렸다. 인류에게 크게 외친 존재는 악마 외에 누구였던가? 실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듯 소들의 삶도 일종의 기관차 같은 움직임일 뿐이다. 그들은 한 번에 한쪽 다리씩 움직이며 인간은 기계라는 매개를 통해 말과 소를 만난다. 채찍이 닿은 부위는 영영 마비된다. 우리는 쇠고기의 옆구리를 쉽게 떠올리지만 고양이과 동물의 유연한 옆구리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나는 말과 황소가 인간의 노예가 되기 전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사회의 순종적인 구성원이 되기 전에 뿌려야 할 야생의 귀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인간이 똑같이 문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개나 양처럼 대다수가 유전적 성향으로 이미 길들여져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꺾어 모두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은 대체로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다양성을 위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낮은 용도로 쓰일 것이라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만큼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용도로 쓰일 것이라면 개인의 탁월함이 존중되어야 한다. 누구든 바람을 막기 위해 구멍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 비유의 저자처럼 드물고 독특한 용도로 쓰일 사람은 따로 있다. 공자는 말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은 무두지라면 개와 양의 가죽과 같다. 그러나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이 문화의 참된 역할이 아니듯 양을 사납게 만드는 것도 그 역할이 아니다. 가죽을 벗겨 신발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아니다. 나는 군 장교나 학자들의 이름처럼 외국인의 이름 목록을 훑어볼 때마다 이름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맨시코프라는 이름은 내 귀에 수염만큼도 인간적인 것이 없고 차라리 쥐에게 더 어울릴 듯하다. 폴란드와 러시아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우리의 이름도 그들에게 그렇다. 마치 아이들의 횡설수설 이어리 위어리 이커리 벤 티틀 톨탄처럼 지어진 것처럼 들린다. 나는 마음속에 야생생물 무리가 지구 위를 들끓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목동은 각자에게 자기 방언으로 야만적인 소리를 붙여주었다. 사람의 이름은 물론 개 이름인 보스와 트레이만큼이나 값싸고 의미 없다. 차라리 사람들이 알려진 대로 집단적으로만 이름이 붙여진다면 철학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른다. 개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속 혹은 인종이나 변종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나는 로마 군단의 모든 병사가 저마다의 이름을 가졌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고유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이름은 사실 별명이다. 나는 특유의 활력 때문에 친구들에게 버스터라 불렸던 한 소년을 알았는데 이 별명은 그의 세례명을 정당하게 대신했다. 어떤 여행자들은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이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얻었으며 이름이 곧 명성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부족에서는 새로운 공적을 세울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름도 명성도 얻지 못한 이가 단지 편의를 위해 이름을 지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이름이 나를 위해 구별을 짓도록 두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무리로 본다. 친숙한 이름이 어떤 사람을 내게 덜 낯설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 이름은 숲에서 얻은 비밀스러운 야생의 칭호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리 안에는 야생의 인간이 있으며 그 야만적인 이름이 어딘가에 우리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윌리엄이나 에드윈 같은 친숙한 이름을 가진 이웃이 그것을 재킷과 함께 벗는 것을 보았다. 그 이름은 그가 잠들었을 때, 화가 났을 때, 혹은 열정이나 영감에 자극받았을 때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그의 친척 중 누군가가 발음하기 어려우면서도 선율적인 언어로 그의 원래 야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듯했다. 여기 우리의 광대하고 야만적이며 방랑하는 어머니인 자연이 사방에 펼쳐져 있다. 그녀는 표범처럼 자녀들에게 아름다움과 애정을 베푼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른 나이에 그녀의 젖가슴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라는 품으로, 곧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불과한 문화라는 품으로 내던져진다. 그것은 일종의 근친 교배와 같아서 기껏해야 영국의 귀족 같은 존재를 낳을 뿐이며 결국 빠른 한계를 맞을 운명의 문명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제도들 안에서도 어떤 불건전한 조숙함을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아직 아이여야 할 때 이미 작은 어른이 되어 있다. 내게는 초원에서 많은 걸음을 가져와 토양을 깊게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단지 가열된 비료와 개량된 농기구, 세련된 재배 방식에 의존하는 문화가 아니라 나는 많은 불쌍한 학생들을 떠올린다.
눈병에 시달리는 그들은 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공부하다가 병을 얻는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솔직하게 바보처럼 푹 잠들었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빨리 성장했을 것이다. 빛조차도 과잉은 해로울 수 있다. 프랑스의 니엡스는 태양 광선이 지닌 화학적 작용, 곧 광화학 작용을 발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화강암, 석조 건축물, 금속 조각상들은 햇볕 아래서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광선 때문에 만약 자연의 놀라운 대비책이 없었다면 섬세한 작용력의 손길 아래 금세 소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관찰했다. 낮 동안 이러한 변화를 겪은 물체들은 밤에는 그러한 자극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안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힘을 가졌다. 그는 결론지었다. 어둠의 시간은 밤과 잠이 유기체에 필요하듯 무생물의 창조물에도 필요하다. 심지어 달조차 매일 밤을 밝히지 않고 어둠의 자리를 내어준다. 나는 모든 땅이 경작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모든 부분이 경작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땅은 경작지가 될 것이지만 더 큰 부분은 초원과 숲으로 남아야 한다. 그것들은 즉각적인 용도뿐 아니라 해마다 식물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먼 미래를 위한 비옥한 토양을 준비한다. 아이가 배워야 할 문자는 카드모스가 발명한 것들 외에도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러한 야생적이고 어스름한 지식을 표현하는 좋은 말이 있다. 그라마티카 파르다. 이는 앞서 말한 표범에서 유래한 일종의 타고난 지혜를 뜻한다. 우리는 유용한 지식 보급 협회를 들어본 적이 있다. 지식은 힘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유용한 무지 보급 협회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더 높은 의미에서의 유용한 지식, 우리가 아름다운 지식이라 부를 만한 지식을 위해서다. 우리가 소위 지식이라 자랑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무언가를 안다는 자만심에 불과하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무지가 주는 이점을 빼앗는다. 지식이라 불리는 것은 종종 적극적인 무지이며 무지는 소극적인 지식이다. 오랜 세월 동안의 집요한 노력과 신문 읽기를 통해 사람은 수많은 사실을 축적하고 기억 속에 저장한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봄날 사상의 대평원으로 한가로이 거닐러 나설 때 그는 말처럼 풀을 뜯으러 나가고 마구간에 모든 안장을 남겨둔다. 나는 때때로 유용한 지식 보급 협회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풀을 뜯으러 가시오. 당신들은 너무 오래 건초만 먹었소. 봄이 왔고 푸른 작물이 자라고 있어. 심지어 소들조차 5월 말이 되면 목초지로 내몰리는데 나는 소를 1년 내내 헛간에 가두고 건초만 먹인 부자연스러운 농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협회는 종종 사람들을 그 소처럼 다룬다. 무지는 때로 유용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다. 반면 소위 지식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고 게다가 추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상대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일까? 한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드물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알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일까? 지식에 대한 나의 욕망은 간헐적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대기 속으로 머리를 담그고 싶은 욕망은 영원하고 끊임없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성과의 공감이다. 이 더 높은 지식이란 우리가 지식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불충분했는지를 드러내는 갑작스러운 계시, 새로운 경이로움이다. 그것은 태양 아래서 안개가 걷히는 것과 같다. 인간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알 수 없다. 태양의 얼굴을 직접 고요히 무사히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칼데아 신탁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인식하되 특정한 것을 인식하듯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법칙을 추구하는 습관에는 어떤 도의 근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물질의 법칙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은 법칙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실은 불행한 발견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안개의 자식이여. 지식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모두 안개의 자식들이다. 자유롭게 살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법률 제정자와의 관계 덕분에 모든 법 위에 있다. 비슈누 프라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활동적 의무이니 우리의 속박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지식이니 우리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다른 모든 의무는 필요로 이끌고 다른 모든 지식은 단지 예술가의 재주에 불과하다. 우리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나 위기가 얼마나 적은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련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경험만을 지녔는지는 주목할 만하다. 나는 나의 성장이 비록 길고 어둡고 후텁지근한 밤이나 우울한 계절을 통한 투쟁과 함께일지라도 이 무딘 평정을 깨뜨리기를 바란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하차는 희극이나 소극 대신 신성한 비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테 버니언 그리고 다른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단련된 정신을 지녔다. 그들은 우리 지역의 학교나 대학이 고려조차 하지 않는 수련을 겪었다. 심지어 마호메트조차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에 비명을 지를지 모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죽어야 할 이유를 지니고 있었다. 가끔 드문 간격으로 어떤 깊은 생각이 사람을 찾아올 때가 있다. 이를테면 그가 철길 위를 걸을 때 기차가 지나가도 그는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곧 가차없는 법칙에 따라 삶은 지나가고 기차는 돌아온다. 보이지 않게 떠도는 부드러운 바람아, 폭풍의 로이라 주위 엉겅퀴를 흔드는구나. 바람 부는 골짜기의 나그네여,
어찌 이리 빨리 내 귓가를 떠났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로 이끄는 힘을 느끼지만 자연에 강하게 끌리는 이는 드물다. 자연과 맺는 인간의 관계는 그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대개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아름답고 단순한 관계를 맺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 가운데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이는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듣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명확히 보지 못한다. 기껏해야 그것을 흥미로운 문헌학적 사실로만 여길 뿐이다. 내 경우 나는 자연 속에서 일종의 변경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가끔 세계의 경계에서 일시적인 습격을 감행하는 약탈자에 불과하다. 내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에 대한 나의 애국심과 충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약탈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자연스럽다고 부르는 삶을 위해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늪과 수렁을 통과하는 도깨비불이라도 기꺼이 따르겠다. 그러나 그 어떤 달빛도 반딧불이도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두 길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자연은 너무나 광대하고 보편적인 인격체여서 우리는 그녀의 단 한 가지 특징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내 고향 마을 들판을 걷는 이조차 때로는 그 소유자들의 증서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땅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마치 콩코드 경계의 어느 먼 들판처럼 거기서 법적 관할은 끝나고 콩코드라는 말이 지니는 함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내가 직접 측량했던 농장들, 내가 세워두었던 경계들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나지만 그것들을 고정시켜줄 화학물질은 없다. 그것들은 유리 위에서 사라지고 화가의 그림이 그 아래에서 어렴풋이 떠오른다. 우리가 보통 알고 지내는 세계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며 기념일 하나 없을 것이다. 지난 어느 오후 나는 스폴딩의 농장에서 산책을 했다. 저무는 해가 위풍당당한 소나무 숲의 반대편을 비추고 있었다. 황금빛 광선은 마치 고귀한 궁전의 홀처럼 숲의 통로 사이로 드문드문 흘러들었다. 그때 나는 마치 내가 모르는 고대의 훌륭하고 빛나는 가문이 콩코드라 불리는 이 땅의 일부에 정착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태양은 그들의 하인이었고 그들은 마을의 사교계에 나가지 않았으며 어떤 방문도 받지 않았다. 나는 숲 너머 스폴딩의 크랜베리 초원에서 그들의 공원, 그들의 유원지를 보았다. 소나무들은 자라면서 그들에게 박공 지붕을 내주었다. 그들의 집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나무들이 그 집을 뚫고 자라났다. 나는 억눌린 환희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햇살에 몸을 기대어 쉬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무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다. 농부의 술의 길이 그들의 호를 곧장 가로질렀지만 그것은 그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마치 연못의 진흙바닥이 반사된 하늘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고요했다. 그들은 스폴딩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이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비록 나는 그가 자기 집을 통과해 마차를 몰며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었지만 말이다. 그들의 평온한 삶에 비길 것은 없었다. 그들의 문장은 단지 이끼일 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소나무와 떡갈나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다락방은 나무 꼭대기에 있었고 그들은 어떤 정치에도 속하지 않았다. 노동의 소음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배를 짜거나 실을 찾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람이 가라앉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을 때 나는 가장 섬세하고 달콤한 음악적 윙윙거림을 들었다. 마치 5월의 먼 벌통 소리 같았으며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생각이 내는 소리였다. 그들에게는 게으른 생각이 없었고 밖에 누구도 그들의 일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들의 근면은 옹이나 혹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되새기려 애쓰는 순간에도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간다. 오직 내 최고의 생각들을 회상하려는 길고 진지한 노력 끝에야 나는 그들의 동거를 다시금 의식한다. 만약 그런 가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콩코드를 떠났을 것이다. 뉴잉글랜드에서는 해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비둘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숲이 더 이상 그들에게 도토리를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마다 자라나는 우리 각자의 내면을 찾아오는 생각들도 점점 줄어드는 듯하다. 우리의 마음속 작은 숲은 황폐해져 불필요한 야망의 불을 지피기 위해 팔려나가거나 제재소로 보내졌고 그들이 앉을 가지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함께 둥지를 틀거나 번식하지 않는다. 어떤 더 온화한 계절, 어쩌면 봄이나 가을, 이동하던 생각에 날개가 드리운 그림자가 잠시 마음의 풍경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올려다보아도 우리는 그 생각에 실체를 붙잡지 못한다. 우리의 날개 달린 생각들은 이미 가금류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높이 솟아오르지 못하고 기껏해야 상하이 닭이나 코친 차이나 닭의 웅장함에 이를 뿐이다. 우리는 땅에 매달려 살아간다. 나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자신을 높인다면 적어도 나무 한 그루쯤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 나무에 올라 얻은 경험이 유익했음을 안다. 그것은 언덕 꼭대기에 서 있던 키 큰 백송이었고 온통 송진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만한 보상을 받았다. 나는 그때까지 본 적 없던 새로운 산들을 지평선 너머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더 많은 땅과 더 넓은 하늘을 얻었다. 내가 70년 동안 그 나무 아래를 걸었더라도 결코 보지 못했을 광경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6월 말 그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은 붉은 솔방울 모양의 꽃이었다. 하늘을 향해 피어있는 백송이 암꽃이었다. 나는 즉시 그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마을로 가져와 거리를 걷던 낯선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재판 주간이었기 때문이다. 또 농부와 목재상, 나무꾼과 사냥꾼들에게도 보여주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이 없어 마치 별똥별이라도 본 듯 놀라워했다. 고대 건축가들이 기둥 꼭대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조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자연은 태초부터 숲의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꽃을 피워왔다. 우리는 발밑에 초원의 핀 꽃들만 보아왔지만 소나무들은 수세기 동안 숲의 가장 높은 가지마다 여름마다 섬세한 꽃을 내밀어왔다. 그러나 농부도 사냥꾼도 그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에 살 여유조차 없다. 지나가는 삶의 한순간도 과거를 기억하는데 허비하지 않는 자야말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복된 자다. 우리의 철학이 우리 지평선의 모든 헛간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닭의 울음은 우리가 일과 생각의 습관 속에서 낡고 녹슬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더 새로운 성경, 즉 지금 이 순간의 복음을 전한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일어나 제철에 시간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것은 자연의 건강과 건전함의 표현이자 온 세상을 향한 자랑이다. 마치 샘물이 터져나와 새로운 뮤즈들의 노래를 위한 샘을 열어젖히는 것처럼 이 순간을 기념하는 건강함이다. 그가 사는 곳에서는 도망노예법 같은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 닭이 마지막으로 울고 난 뒤 주인을 몇 번이나 배반하지 않은 자가 과연 있는가? 이 새의 노랫가락이 지닌 진정한 미덕은 애절함으로부터의 자유다. 가수는 우리를 울리거나 웃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순수한 아침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자는 드물다. 우울한 기분에 잠겨 일요일 나무보도의 음울한 정적을 걷고 있을 때 혹은 상가에서 밤을 지새운 어느 날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수탈개 울음소리를 들으면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어쨌든 우리 중 하나는 잘 있군. 그러고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분출과 함께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지난 11월 어느 날 우리는 놀라운 일몰을 목격했다. 나는 작은 시냇물의 발원지인 초원을 걷고 있었는데 잿빛으로 추운 하루가 끝나가던 때였다. 해는 마침내 지평선의 맑은 층에 이르렀고 가장 부드럽고 밝은 아침 햇살 같은 빛이 마른 풀과 반대편 지평선의 나무줄기, 언덕 비탈의 관목 떡갈잎에 내려앉았다. 한편 우리의 그림자는 초원 위로 동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우리가 그 빛 속에 유일한 티끌인 듯 보였다. 그것은 단 한순간 전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빛이었고 공기 또한 따뜻하고 고요해 그 초원을 낙원으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이 그것이 한 번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될 저녁의 현상이며 마지막 아이가 그곳을 걷는 순간까지 위로와 격려를 줄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 광경은 더욱 영광스러워 보였다. 해는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고요한 초원 위로 저물었다. 그러나 그 빛은 마치 도시에 쏟아붓는 모든 영광과 장엄함을 이곳에도 아낌없이 내리는 듯했으며 이전에는 결코 저물어 본 적 없는 태양처럼 보였다. 그 황혼 속에는 금빛 날개를 번쩍이며 홀로 나는 습지 매 한 마리뿐이었고 혹은 오두막 창가에 앉아 세상을 엿보는 사양쥐 한 마리뿐이었다. 습지 한가운데에는 썩어가는 그루터기를 천천히 감돌며 이제 막 고불고불 흐르기 시작한 가느다란 검은 실 같은 시냇물이 있었다. 우리는 시든 풀과 낙엽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너무도 부드럽고 평온하며 맑은 빛 속을 걸었다. 나는 이전에 그토록 순결하고 밝은 빛에 홍수에 잠겨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잔물결 하나, 속삭임 하나 없이 고요한 황금의 파도였다. 모든 숲과 솟아오른 대지의 서쪽 면은 엘리시움의 경계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저녁의 태양은 우리 등 뒤에서 마치 온화한 목동처럼 우리를 집으로 몰아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지를 향하듯 거닐었다. 언젠가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 우리의 마음과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가을날 강둑처럼 따뜻하고 평온하며 황금빛인 위대한 깨달음의 빛으로 우리 삶 전체를 환히 비추어줄 그날까지. 걷기의 내용은 이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서로가 남긴 발자국처럼 이 한 걸음이 또 다른 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밀룰이었습니다.